당신이 지금 앉아있는 방을 보라. 벽을 보라. 화면을 보라. 당신은 자신이 지구 역사가 만들어낸 필연적인 결과라고 느낀다. 인류가 직선적인 과정의 종착점이라고 느낀다. 우리는 도로를 만들었고 원자를 쪼갰으며 달에 닿았고 행성을 규정했다. 하지만 스스로에게 불가능하게 들리지만 실제 데이터를 들여다보면 달라지는 질문을 던져보라. 당신이 최초라는 사실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는가? 지구의 나이는 45억 년이다. 이 숫자는 인간의 정신으로는 처리하기 어려울 만큼 거대하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 우리 행성의 역사를 단 하루 24시간으로 압축해보자. 지구는 자정에 형성된다. 생명은 새벽 4시쯤 시작된다. 하지만 복잡한 생명체와 동물들은 저녁이 되어서야 등장한다. 공룡은 밤 10시 45분쯤 나타난다. 그들은 거의 1시간 동안 존재한다. 그리고 우리 인류인 호모사피엔스는 우리는 밤 11시 59분 58초에 등장한다. 기록된 모든 인류의 역사와 모든 제국과 모든 전쟁과 모든 발명은 마지막 1초의 마지막 조각 안에 들어간다. 그렇다면 여기서 과학적인 문제가 생긴다. 아침에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 오후에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 우리가 도착하기 전 그 길고 조용한 시간 동안에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 우리는 지구가 비어 있었다고 가정한다. 우리는 시스템이 휴면 상태였다고 가정한다. 하지만 그것은 데이터가 아니라 가정일 뿐이다. 과학은 복잡한 생물학적 생명이 이 행성에 최소 4억 년 동안 존재해왔다고 말한다. 우리 같은 산업 문명은 겨우 300년 존재했다. 계산해보라. 산업 문명의 주기를 지질 기록 속에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며 수천 번이나 넣을 수 있다. 그런데도 시간의 흐름 속에서는 거의 흔적조차 남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미국 항공우주국 과학자들이 발표한 실루리아 가설의 핵심이다. 이 가설은 불길한 질문을 던진다. 만약 5천만 년 전에 고도로 발전한 생물권이 존재했다면 지구는 그 증거를 보존하고 있을까? 아니면 지구는 모든 흔적을 지워버리도록 설계된 자기 교정 시스템일까? 이것은 역사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다. 이것은 메커니즘에 대한 이야기다. 우리가 사는 행성이 비밀을 보존하는 금고인지 아니면 그것들을 체계적으로 덮어쓰는 처리장치인지 이해해야 한다. 당신은 이것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한다. 당신의 인지 편향은 말한다. 만약 이전 존재들이 있었다면 우리는 그 구조물을 보았을 것이라고. 암석 속에 묻힌 초고층 건물이나 기계나 마이크로칩을 발견했을 것이라고. 우리는 공룡뼈를 발견한다. 그렇다면 왜 인간 이전 제국의 폐허는 발견하지 못하는 것일까? 이것은 규모를 잘못 이해한 오류다. 당신은 현재의 내구성을 기준으로 과거의 내구성을 판단하고 있다. 피라미드를 보며 돌은 영원하다고 생각한다. 고속도로를 보며 콘크리트는 영구적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것은 인간의 시간 기준이다. 지질학적 시간 속에서 돌은 액체와 같다. 지질학적 시간 속에서 콘크리트는 흩어지기를 기다리는 일시적인 자갈에 불과하다. 이제 시간에 대한 인식을 다시 조정해야 한다. 지구는 정적인 기록 보관소가 아니다. 지구는 역동적이고 활동적인 재활용 공장이다. 지구는 보존하지 않는다. 처리할 뿐이다. 지표면의 메커니즘을 생각해보라. 지각은 고정된 고체가 아니다. 그것은 거대한 컨베이어 벨트다. 지각판은 끊임없이 움직이고 충돌하며 서로 아래로 미끄러진다. 이 과정을 섭입이라고 부른다. 대부분의 퇴적물과 잔해가 쌓이는 해저는 결국 뜨거운 멘틀 속으로 끌려 들어가 녹아버린다. 그것들은 재활용되어 마그마가 된다. 지구는 문자 그대로 자신의 표면을 삼켜버린다. 지질학자들은
대부분의 해저가 1억 8천만 년보다 젊다고 추정한다. 만약 2억 년 전에 문명이 존재했고 해안선에 기반 시설을 건설했다면 그 구조물들은 단순히 묻힌 것이 아니다. 그것들은 액체처럼 녹아 사라진 것이다. 데이터는 원자 단위로 분해되어 버렸다. 그리고 대륙은 어떤가? 대륙은 바람과 비와 얼음에 의해 끊임없이 깎여나간다. 당신이 보는 모든 산은 천천히 바닷속으로 녹아들고 있다. 에팔레치아 산맥은 한때 히말라야만큼 높았다. 그 거대한 질량은 어디로 갔을까? 그것은 모래가 되었다. 진흙이 되었다. 결국 아무것도 아니게 되었다. 그러니 폐허는 어디에 있느냐고 묻는다면 당신은 불타고 가루로 부서지고 바다로 씻겨내려가 암석으로 압축된 뒤 다시 지구 핵 속에서 녹아버린 구조물을 찾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상대하고 있는 데이터 삭제의 규모다. 이 삭제가 얼마나 효율적인지 제대로 이해하려면 우리 자신을 봐야 한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소멸을 시뮬레이션 해야 한다. 하나의 게임을 해보자. 내일 인류가 사라진다고 상상해보라. 전쟁도 없다. 단지 유지 관리가 갑자기 멈추는 것이다. 펌프가 멈춘다. 도색도 멈춘다. 그러면 우리의 영원할 것 같던 기반 시설에는 무슨 일이 벌어질까? 첫째 날, 전력이 끊긴다. 첫째 해, 생물학적 회수가 시작된다. 잡초가 도로를 갈라버린다. 물이 초고층 건물의 지하실로 스며든다. 겨울이 오면 그 물은 얼어 팽창하고 내부에서 콘크리트 기초를 산산조각낸다. 50년 후, 지붕이 무너진다. 지붕이 사라지면 내부는 자연 환경에 그대로 노출된다. 목재는 썩는다. 석고보드는 진흙 같은 반죽으로 녹아내린다. 200년 후, 초고층 건물들이 붕괴한다. 콘크리트 안의 철골 구조는 녹이 쓴다. 녹은 팽창하며 지지기둥을 터뜨린다. 뉴욕과 상하이와 두바이의 스카이라인은 거대한 잔해 더미로 무너져 내린다. 1000년 후, 숲이 다시 돌아온다. 잔해는 흙으로 덮인다. 자유의 여신상은 무너져 부식성 강한 바닷물 속에서 녹아내린다. 이제 시뮬레이션을 가속해보자. 10,000년 후, 기자의 피라미드는 모래폭풍에 깎여 작은 돌기처럼 남는다. 10만 년 후, 새로운 빙하기 순환이 시작된다. 수킬로미터 높이의 얼음층이 극지방에서 밀려 내려온다. 그것들은 행성 규모의 불도저처럼 작동하며 땅을 기반함까지 긁어낸다. 그리고 우리 도시의 흔적을 바다 해구 속으로 밀어넣는다. 또 우리의 유산을 빙하 가루라는 미세한 분말로 갈아버린다. 100만 년 후, 지질학적 시간으로는 눈 깜짝할 순간이다. 무엇이 남을까? 유리는 다시 모래로 돌아간다. 종이는 먼지가 된다. 나무는 흙이 된다. 철은 태적층 속 붉은 노걸룩으로 변한다. 200만 년 후 누군가 지구에 도착한다면 단 하나의 도로도 발견하지 못할 것이다. 단 하나의 건물도 발견하지 못할 것이다. 단 하나의 책도 발견하지 못할 것이다. 지금 당신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 이 화면과 의자와 집의 벽은 결국 퇴적물이 될 운명이다. 우리는 기념비를 세우고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지질학적 잡음의 얇은 층을 만들고 있을 뿐이다. 하지만 당신은 생각한다. 그렇다면 스테이미스 강은 어떨까? 금은 어떨까? 우리의 거대한 기계들은 어떨까? 이제 우리는 이 시스템의 화학작용으로 들어간다. 연력학에는 하나의 법칙이 있다. 자연은 평형 상태를 추구한다. 자연은
높은 에너지 상태를 싫어한다. 정제된 금속은 높은 에너지 상태다. 철광석은 안정적이다. 강철은 불안정하다. 강철은 산소를 제거해 억지로 긴장된 구조로 만든 철이다. 강철은 필사적으로 다시 광석 상태로 돌아가려 한다. 산화되기를 원한다. 그리고 충분한 시간이 주어지면 연력학은 언제나 승리한다. 모든 자동차와 모든 다리와 모든 철제 구조물은 차가운 움직임 속에서 천천히 불타고 있으며 공기 속 산소와 반응하면서 다시 흙으로 돌아가고 있다. 금은 안정적이다. 맞다. 금은 녹슬지 않는다. 하지만 금은 부드럽다. 그리고 매우 희귀하다. 미래의 관찰자가 금반지를 발견한다면 그 형태는 지층의 엄청난 압력을 견뎌낼 수 있을까? 아니면 형태를 잃은 납작한 금덩이로 변해버릴까? 그리고 설령 형태가 남아있다 해도 금덩이 하나가 산업 문명의 존재를 증명할 수 있을까? 아니면 단순한 지질학적 이상현상일 뿐일까? 이제 압력을 생각해보라. 퇴적물은 계속 쌓인다. 진흙과 모래층이 수백만 년 동안 차곡차곡 쌓인다. 그 무게는 점점 거대해진다. 엄청난 수준이 된다. 열과 압력은 지형 자체를 변화시킨다. 우리의 쓰레기 매립지와 도시와 육체는 모두 가열된다. 그것들은 속성작용을 겪는다. 결국 돌처럼 굳어버린다. 노트북 하나를 상상해보라. 플라스틱 외장과 실리콘 칩과 리튬 배터리. 그것을 진흙 속에 묻어라. 사방 인치당 10톤의 압력을 가하라. 섭씨 200도까지 가열하라. 500만 년을 기다려라. 결과는 무엇일까? 당신은 더 이상 노트북을 가지지 못한다. 대신 검은 탄소 자국과 중금속의 흔적과 쉐일층 속 미세한 화학적 변화만 남는다. 당신은 기술을 찾고 있다. 하지만 지구는 기술을 화학물질로 바꿔버린다. 이것이 핵심적인 깨달음이다. 만약 우리 이전의 문명을 찾고 싶다면 이제 형태를 찾는 일을 멈추고 원소를 찾기 시작해야 한다. 하지만 당신은 마지막 희망을 붙잡으며 반박한다. 우리의 뼈는 어떨까? 우리는 80억 개의 서로 다른 생물학적 개체다. 분명 우리의 골격은 남아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공룡을 발견했으니까 이제 그 가정을 바로잡아 보자. 화석화는 지구의 기본 작동 방식이 아니다. 화석화는 통계적인 오류다. 분해 과정에서 아주 드물게 발생하는 예외 현상이다. 뼈가 화석이 되려면 즉시 산소 없는 진흙 속에 묻혀야 한다. 다른 생물에게 뜯겨서는 안 된다. 흩어져서도 안 된다. 지하수에 의해 광물화되어야 한다. 그리고 수백만 년 동안의 지각 압력을 견디며 부서지지 않아야 한다. 그 후에야 비로소 지표면으로 다시 밀려 올라와 관찰자가 존재하는 정확한 순간에 발견되어야 한다. 역사상 가장 거대하고 강인한 동물 가운데 하나인 티라노사우루스를 생각해보라. 과학자들은 약 25억 마리의 티라노사우루스가 존재하며 죽어갔다고 추정한다. 그렇다면 완전한 굴격은 몇 개나 발견되었을까? 약 30개다. 겨우 30개다. 25억 마리 중에서 말이다. 이것은 사실상 0에 가까운 보존율이다. 어떤 공룡종은 단 하나의 이빨만으로 존재가 알려져 있다. 어떤 생태계는 데이터 흔적조차 남기지 못한 채 사라졌다. 이제 이것을 인간에게 적용해보라. 우리는 늪지가 아니라 건조한 땅에서 살아간다. 우리는 죽은 이를 화장하거나 산소가 생물 조직을 파괴하는 얕은 흙 속에 묻는다. 만약 오늘 인류가 사라진다면 통계 모델은 1억 년 후 지구 전체에 단 하나의 알아볼 수 있는 인간 화석도 남지 않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이제 첫 번째 단계에서 모은 데이터들을 정리해보자. 우리는 심층적인 시간이 수천 번의 산업 문명 순환을 숨길 만큼 거대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우리는 침식과 지각운동이 지표면을 끊임없이 갈아내며 물리적 증거를 파괴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우리는 인간의 구조물이 화학적으로 불안정하며
지질학적 시간에서는 눈 깜짝할 순간에 사라진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리고 화석은 신뢰할 수 있는 기록이 아니라 통계적 예외라는 사실도 깨달았다. 결론은 수학적이다. 만약 5천만 년 전에 문명이 등장해 도시를 건설한 뒤 사라졌다면 우리는 지표면에서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할 것이다. 지질 기록의 침묵은 존재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아니다. 그것은 시스템이 흔적을 완벽하게 정리해버리는 효율성의 증거다. 하지만 내가 지표면이라고 말한 점을 기억하라. 왜냐하면 물리적인 물체는 사라지더라도 문명이 남긴 과정은 상처를 남기기 때문이다. 그것은 땅의 형태가 아니라 대기의 화학 성분 속에 남는다. 행성의 원자 균형 속에 남는다. 우리는 그들의 건물을 찾을 수 없다. 하지만 어쩌면 그들의 배출 흔적은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만약 산업 시스템이 반드시 하는 일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자원을 태우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자원을 태우면 하늘의 동위원소 비율이 변한다. 이제 장비를 조정해보자. 원자 속 유령을 찾아보자. 당신은 돌과 강철이 사라져도 우리의 합성 물질은 남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우리는 플라스틱이 영원하다고 배워왔다. 당신은 폴리에틸렌병과 나일론 기어층이 암석 속에서 기술적인 다이아몬드처럼 살아남을 것이라고 상상한다. 하지만 이것은 생물학적 적응력에 대한 오산이다. 자연은 사용되지 않는 에너지를 용납하지 않는다. 플라스틱은 본질적으로 처리되기를 기다리는 탄화수소 에너지 사슬이다. 역사 속 짧은 순간 동안 그것은 새로운 물질이었기 때문에 분해되지 않았다. 하지만 생물은 지질보다 더 빠르게 적응한다. 2016년 연구자들은 한 박테리아를 발견했다. 이데오넬라 사카엔시스다. 그것은 폐기물 처리 시설에서 진화했다. 이 박테리아는 폴리에틸렌 테르프탈레이트 플라스틱의 분자 결합을 끊고 소화하기 위해 특화된 효소를 가지고 있다. 자연은 우리의 파괴되지 않을 발명을 먹어치우기 위한 해결책을 만드는데 겨우 80년도 걸리지 않았다. 이것을 100만 년 동안 확장해서 생각해보라. 박테리아와 곰팡이는 우리의 매립지를 대사하기 위해 진화할 것이다. 그들은 플라스틱을 원소 단위까지 분해해버릴 것이다. 결과물은 알아볼 수 있는 형태가 아니다. 그것은 퇴적층 속에 섞인 얇고 압축된 탄소 진흙층이 될 것이다. 미래의 분석가는 플라스틱 포크를 발견하지 못할 것이다. 대신 약간 기름진 흙층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구조는 사라진다. 화학 성분만 남는다. 그러니 우리의 폐기물조차, 우리의 가장 풍부한 생산물조차 영원하지 않다. 그것은 단지 다음 시대 미생물 생명을 위한 먹이 원료일 뿐이다. 이제 시야를 행성 규모로 넓혀보자. 당신은 지도를 믿는다. 뉴욕이 런던 기준 어디에 있는지 알고 있다. 그리고 문명이 어떤 위치에 정착하면 그 위치는 계속 유지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남아있는 위치가 계속 유효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지각은 느리게 움직이는 유동 시스템이다. 대륙 이동은 매년 약 2cm에서 5cm 정도의 속도로 판을 움직인다. 인간에게는 거의 느껴지지 않는 변화처럼 보인다. 하지만 우리는 심층적인 시간을 이야기하고 있다. 5천만 년이 지나면 그 움직임은 수천 킬로미터에 달하는 거리로 누적된다. 아프리카는 갈라진다. 남극은 북쪽으로 이동한다. 새로운 산맥이 솟아오르며 기존 지표면을 짓눌러버린다. 오래된 산맥은 침식되어 평평한 평원으로 변한다. 만약 5천만 년 전에 어떤 문명이 캘리포니아 해안에 거대한 도시를 세웠다면 그 도시는 완전히 폐허가 되는 것이 아니다. 완전히 다른 위치로 이동하고 수 킬로미터 두께의 새로운 퇴적층 아래에 묻히거나 절벽 속으로 밀려 올라간 뒤 바다로 침식되어 사라졌을 것이다.
존재의 좌표 자체가 삭제되는 것이다. 지도는 더 이상 기준점이 되지 못한다. 미래의 관찰자는 단순히 특정한 데이터 지점을 찾는 것이 아니다. 혼란스럽게 움직이는 격자 속에 흩어진 데이터 지점을 찾고 있는 것이다. 침식이 사포라면 섭입은 소각모다. 이것은 지구에서 가장 효율적인 데이터 삭제 장치다. 문명은 대개 해안선 근처에 밀집된다. 우리는 항구와 발전소와 무역 중심지를 바다 가까이에 건설한다. 하지만 해저는 지구에서 가장 일시적인 표면이다. 새로운 지각은 중앙 해령에서 생성되어 바깥쪽으로 퍼져나간다. 그리고 결국 대륙판에 부딪혀 그 아래로 잠수하며 멘틀 속으로 빨려 들어간다. 이것이 바로 지구에서 가장 오래된 해저가 겨우 1억 8천만 년 정도밖에 되지 않는 이유다. 그보다 오래된 해저는 모두 재활용되었다. 완전히 녹아버린 것이다. 이제 그 의미를 생각해보라. 만약 어떤 종족이 2억 년 전에 전 세계 해양제국을 건설했다면 그들의 항구와 선박과 해안 기반 시설은 진흙 아래 숨어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들은 행성 핵 속으로 빨려 들어갔다. 그리고 다시 용융 상태로 돌아갔다. 하드드라이브는 단순히 포맷된 것이 아니라 녹아버린 것이다. 지구는 끊임없이 표면을 새롭게 바꾸고 있다. 오래된 것을 삭제해 새로운 것을 위한 공간을 만든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삭제 예정인 표면 위에 살고 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과정의 최종 결과는 무엇일까? 침식과 산화와 생물학적 분해와 지각 재활용. 그 결과물은 하나의 태력층이다. 만약 인류가 앞으로 1000년 더 존재하다 사라진다면 우리의 전쟁과 예술과 인터넷 서버를 포함한 모든 존재의 총합은 불과 몇 센티미터 두께의 암석층으로 압축될 것이다. 지질학자들은 이것을 지층 속 사건 경계라고 부른다. 미래의 관찰자에게 우리는 문명처럼 보이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행성 배경 잡음 속에서 갑자기 튀어오른 이상한 변동처럼 보일 것이다. 질소 수치의 짧은 급증, 중금속의 갑작스러운 퇴적, 방사성 동위원소의 기묘한 흔적. 우리는 자연재해처럼 보일 것이다. 과거의 지질 기록을 보면 우리는 이런 얇고 이상한 층을 곳곳에서 발견한다. 공룡 멸종을 나타내는 얇은 이리듐층인 KPG 경계를 발견한다. 우리는 그것이 소행성 충돌 때문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얇은 선을 바라보면 얼마나 많은 정보가 사라졌는지 깨닫게 된다. 그 선은 수백만 년의 생명을 먼지 속에 압축한 흔적이다. 우리는 기반함에 이름을 새기고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얇은 화학적 그림자를 남기고 있을 뿐이다. 이제 중요한 전환점에 도달했다. 우리는 물리적 증거가 얼마나 취약한지 확인했다. 그리고 지구가 능동적으로 흔적을 지워버리는 존재라는 사실도 확인했다. 그렇다면 폐허를 찾기 위해 우리의 눈을 신뢰할 수 없다면 어떻게 다른 존재를 탐지할 수 있을까? 2018년 미국 항공우주국의 기후학자 게빈 슈미트와 천체물리학자 애덤 프랭크는 이 문제를 공식화했다. 그들은 실루리아 가설이라는 논문을 발표했다. 이름은 닥터 후에 등장하는 가상의 종족에서 따왔지만 과학적 접근은 엄격하다. 그들은 이제 유물을 찾는 대신 결과를 찾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산업 문명은 연력학적 사건이다. 그것은 환경에서 에너지를 추출하고 폐열과 화학물질을 시스템 속으로 되돌려보낸다. 연력학은 숨길 수 없다. 만약 어떤 종족이 막대한 탄소를 태웠다면 대기를 바꿨을 것이다. 핵 에너지를 사용했다면 동위원소 흔적을 남겼을 것이다. 전 지구적 규모의 농업을 했다면 질소 순환을 변화시켰을 것이다. 이것들은 물리적인 물체가 아니다. 이것들은 신호다. 그리고 신호는 송신기가 먼지가 된 뒤에도 읽을 수 있다. 질문은 그들의 도시는 어디에 있는가에서 배경 잡음 속 신호는 어디에 있는가로 바뀐다. 우리는 흔적 삭제의 메커니즘을 살펴보았다. 이제 다음 단계에서는
데이터 자체를 조사해야 한다. 존재해서는 안 되는 이상현상을 시간의 흐름 속에서 찾아야 한다. 왜냐하면 원자 기록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가 불을 사용하는 법을 배우기 훨씬 전부터 누군가가 세상을 태우고 있었다는 흔적을 발견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제 당신의 탐색 조건에 있는 결함을 짚고 넘어가야 한다. 당신은 문명을 상상할 때 인간 역사를 기반으로 특정한 이미지들을 자동으로 떠올린다. 파르테논 신전 같은 돌기둥을 떠올린다. 스핑크스 같은 조각상을 상상한다. 로마 제국 같은 거대한 포장 도로망을 그려낸다. 당신은 인간 도시의 낭만적인 수중 버전인 아틀란티스를 찾고 있다. 이것은 가로등 효과가 고고하게 적용된 모습이다. 당신은 열쇠를 떨어뜨린 곳이 아니라 불빛이 있는 곳에서만 찾고 있다. 당신과 닮은 것만 찾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투영은 인지오류다. 그것은 기술과 지성이 반드시 무거운 돌을 쌓고 철을 재련하는 방향으로 발전해야 한다고 가정한다. 또한 인간 이전의 지성이 이족보행 유인원과 똑같은 미적 욕망과 기념물을 세우려는 종교적 충동과 물리적 필요를 가졌을 것이라고 가정한다. 이것은 데이터를 보지 못하게 만드는 인간 중심적 필터다. 이제 지각 인터페이스 이론을 생각해보라. 우리는 현실 자체를 보는 것이 아니다. 생존에 도움이 되는 단순화된 바탕화면 아이콘을 보고 있을 뿐이다. 우리가 지질층을 바라볼 때도 우리는 익숙한 아이콘만 찾는다. 벽, 도구, 뼈. 만약 대상이 이 아이콘과 일치하지 않으면 우리의 뇌는 그것을 배경 잡음이나 자연 형성물로 걸러버린다. 만약 우리 이전 문명이 돌에 관심이 없었다면 어떨까? 만약 그들의 건축이 질량이 아니라 음향을 기반으로 했다면 어떨까? 만약 그들이 거대한 굴착 터널 시스템 속에서 살다가 결국 지질층과 구별할 수 없이 붕괴되었다면 어떨까? 혹은 그들이 이동 생활을 하는 존재였고 높은 지능과 복잡한 구조 문화를 지녔지만 영구적인 구조물로 땅에 상처를 남기기를 거부했다면 어떨까? 우리는 발전했다는 것이 거대하다는 뜻이라고 생각한다. 문명이라는 것은 지형을 바꾸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것은 원시적인 정의다. 진정으로 발전한 종족은 우리보다 엔트로피의 대가를 더 잘 이해했을 수도 있다. 그래서 지각에 아무런 물리적 흔적도 남기지 않는 방식으로 가볍게 살아갔을지도 모른다. 우리가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같은 폐허만 찾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건설할 필요조차 느끼지 않았던 영리한 종족의 미묘하고 우아한 흔적을 놓치고 있는 것일 수 있다. 우리는 화면 속 잡음을 바라보며 선명한 신호가 오기만 기다리고 있다. 하지만 그 잡음 자체가 메시지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 그들을 찾으려면 우리 자신의 반영을 찾는 일을 멈춰야 한다. 이 역설을 더 깊게 들어가 보자. 기술 진화에는 직관에 어긋나는 규칙이 하나 있다. 문명이 발전할수록 남기는 물리적 증거는 점점 줄어든다. 인류 역사의 흐름을 보라. 산업혁명은 지저분했다. 우리는 거대하고 비효율적인 증기기관을 만들었다. 개방형 화로에서 석탄을 태웠다. 두껍고 무거운 벽돌 공장을 세웠다. 우리는 엄청난 양의 쓰레기를 남겼다. 19세기 기관차는 매우 분명한 고고학적 유물이다. 그것은 크고 무겁고 철로 만들어졌다. 하지만 오늘날을 보라. 우리는 점점 소형화로 향하고 있다. 우리는 클라우드로 이동하고 있다. 우리의 데이터는 돌에 새겨지지 않는다. 그것은 연약한 저장 장치 속 자기 배열 상태로 보관된다. 우리의 기기는 더 적은 재료를 사용하며 점점 더 작아지고 있다. 스마트폰 하나에는 50년대 방 하나 크기의 컴퓨터보다 더 강력한 처리 능력이 들어있다. 하지만 물리적인 흔적은 훨씬 작다. 이제 이 흐름을 미래로 확장해보라. 100만 년 동안 살아남는 문명은 자원을 가져와 쓰고 버리는
선형 경제로는 유지될 수 없다. 그것은 행성과 맺는 자살 계약이다. 그런 문명은 불과 몇 세기 만에 자원을 고갈시킬 것이며 우리 역시 지금 그렇게 되어가고 있다. 심층적인 시간을 견디기 위해 문명은 완전한 순환 경제를 달성해야 한다. 그들은 모든 자원을 100% 재활용해야 한다. 어떠한 폐기물도 남겨서는 안 된다. 이것이 바로 에른스트 역설이다. 당신은 그들의 쓰레기 매립지와 핵 폐기물과 플라스틱 섬을 발견할 것이라 기대한다. 하지만 성공한 문명에게는 쓰레기 매립지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들의 폐기물은 곧 연료다. 그들의 플라스틱은 끝없이 재중합된다. 효율성 자체가 그들의 위장이다. 만약 어떤 사회가 완벽한 지속 가능성 수준에 도달했다면 그들은 고고학적으로 보이지 않게 된다. 그들은 노천광산을 남기지 않는다. 왜냐하면 자신들의 매립지를 다시 채굴하기 때문이다. 바다에 플라스틱을 남기지 않는다. 모든 분자를 회수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쉽게 발견할 수 있는 문명은 실패한 문명뿐이다. 붕괴하고 불타며 거대한 흔적을 남긴 문명 말이다. 성공한 문명은 손상되지 않은 자연 생태계와 정확히 똑같이 보인다. 그들은 행성의 배경 복사 속으로 다시 섞여 들어간다. 그러므로 쥐라기 시대에 거대한 쓰레기 매립지를 발견하지 못한다고 해서 아무도 존재하지 않았다는 뜻은 아니다. 어쩌면 그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똑똑했을 뿐이다. 그들은 자기 둥지를 더럽히지 않았다. 우리는 효율성이 만들어내는 보이지 않음을 이야기했다. 이제는 매체 자체의 보이지 않음을 이야기해보자. 우리는 금속에 집착한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역사조차 금속으로 구분한다. 청동기 시대와 철기 시대처럼 말이다. 우리는 기술이 반드시 광석 재련을 필요로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것은 단 하나의 사례만 본 결과다. 만약 산업으로 가는 길이 용광로를 거치지 않는다면 어떨까? 만약 그 길이 유전체를 통과한다면 어떨까? 이제 물리학 대신 생물학을 정복한 문명을 상상해보라. 그들은 태양 전지판을 만들기 위해 실리콘을 채굴하는 대신 넓은 입식물을 유전적으로 조작해 90% 효율의 광전 수집기로 만들었을 것이다. 강철 기둥을 재련해 집을 짓는 대신 산호나 곰팡이의 DNA를 조작해 스스로 복구하는 석회질 네우성 구조물을 길러냈을 것이다. 운송을 위해 석유를 태우는 대신 거대한 운반 생물을 교배하거나 살아있는 이동수단을 길러냈을 것이다. 이것은 연성기술이며 지질 기록 속에서 가장 완벽한 은폐기술이다. 원형된 뼈나 셀룰로스로 자란 집은 죽고 나면 자연 화석과 구별할 수 없다. 신경조직 기반 컴퓨터는 단백질 숲으로 분해된다. 근육과 키틸질로 만들어진 이동수단은 녹조차 남기지 않는다. 만약 어떤 종족이 500만 년 동안 고도로 발전한 생명공학 기술을 사용하며 번성했다면 그들의 기술권 전체는 생분해 가능했을 것이다. 그리고 역병이나 유전적 오류로 사라졌다면 그들의 도시는 무너지는 대신 썩어버렸을 것이다. 그리고 퇴비가 되었을 것이다. 1000년 안에 그들의 기계는 표토와 구별할 수 없게 되었을 것이다. 어쩌면 우리가 걷는 숲은 사실 그들의 데이터 저장 시스템이 야생화된 후손일지도 모른다. 어쩌면 우리가 먹는 과일은 수백만 년 전에 그들의 농업 과학자들이 설계한 것일지도 모른다. 우리는 톱니바퀴와 피스톤을 찾고 있다. 하지만 기술이 축축하고 말랑하며 살아있는 형태였을 수도 있는 세상에서 말이다. 금속이 없다는 것은 도구가 없다는 뜻이 아니다. 단지 우리가 사용하는 조잡한 특정 도구가 없다는 뜻일 뿐이다. 만약 우리가 형태도 믿을 수 없고 재료도 믿을 수 없다면 무엇을 믿을 수 있을까? 우리는 원자를 믿을 수 있다. 정확히 말하면 탄소 원자의 핵을 믿을 수 있다. 이제 우리는 추측을 멈추고 측정을 시작한다. 실루리아 신호를 이해하려면 동이온소를 이해해야 한다. 우주 대부분의 탄소 원자는 탄소 10이다. 6개의 양성자와 6개의 중성자를 가진다.
가볍다. 하지만 일부 탄소는 탄소 13이다. 중성자가 하나 더 있다. 그래서 더 무겁다. 화학적으로는 같은 방식으로 행동하지만 물리적으로는 무게 차이가 중요하다. 생명은 게으르다. 생물은 더 가벼운 동위원소를 선호한다. 식물이 광합성을 할 때는 공기 속 더 가벼운 탄소 12분자를 우선적으로 흡수한다. 처리하는데 약간 더 적은 에너지가 들기 때문이다. 그래서 무거운 탄소 13을 피한다. 이것은 모든 생명체, 나무와 공룡과 당신과 풀잎 하나까지 모두 탄소 12가 풍부하다는 뜻이다. 우리는 가벼운 탄소다. 반면 무기물 세계인 화산과 석회암과 멘틀은 무겁고 가벼운 탄소가 표준 비율로 섞여 있다. 이 분리가 하나의 신호를 만든다. 생명체가 죽어서 화석연료인 석탄과 석유와 가스로 변하면 그 연료는 탄소 12가 농축된 거대한 폭탄이 된다. 그것은 지하에 잠겨있는 막대한 양의 가벼운 탄소 저장소다. 이제 산업 문명이 그 저장소를 판에 태운다고 상상해보라. 그들은 이 가벼운 탄소를 수십억 톤 규모로 방출한다. 생물성 탄소가 한순간에 다시 대기로 방출된다. 공기와 뒤섞이고 바다에 녹아든다. 만약 그 시대에 형성된 암석층을 조사하는 지질학자라면 비율이 갑자기 거칠게 변하는 장면을 보게 된다. 탄소 13의 양이 탄소 12보다 급격히 줄어든다. 그 암석은 탄소 동위원소 이상 현상을 기록한다. 이것은 산업의 원자 수준 바코드다. 미묘한 신호가 아니다. 절규에 가깝다. 누군가 엄청난 양의 오래된 생명을 땅속에서 끌어내 불태웠다는 뜻이다. 이 신호는 침식되지도 퇴비로 사라지지도 않는다. 행성의 화학 구조 안에 영원히 새겨진다. 이 현상에는 이름이 있다. 우리는 이것을 수에주 효과라고 부른다. 이 현상을 발견한 과학자 한스 수에주의 이름에서 따왔다. 그는 20세기 중반 현대대기의 탄소가 점점 가벼워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방사성 동위원소가 화석연료에서 나온 오래된 죽은 탄소에 의해 희석되고 있었던 것이다. 이것이 인류세의 지문이다. 우리는 지금 지질 기록 속에 거대한 탄소 12의 급증을 밀어넣고 있다. 우리는 시간의 흐름 자체를 물들이고 있다. 설령 모든 건물이 무너지고 모든 플라스틱 병이 박테리아에게 먹힌다 해도 이 화학적 흔적은 남는다. 지금으로부터 1억 년 뒤의 지질학자가 우리 시대의 석회암 조각을 채취해 질량 분석기에 넣는다면 그 급증 흔적을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무언가가 탄소 순환을 폭력적이고 빠르게 뒤흔들었다는 사실을 알아낼 것이다. 그렇다면 다른 문명을 찾는 절차는 분명하다. 우리는 황금 조각상을 찾지 않는다. 우리는 시간의 흐름 속에서 수에주 효과를 찾는다. 자연적인 설명 없이 탄소 비율이 광적으로 흔들린 순간들을 깊은 역사 속에서 추적한다. 우리는 그 급증 흔적을 찾는다. 자연은 탄소 순환을 천천히 바꾼다. 화산도 탄소를 방출할 수 있지만 그것은 수만 년에 걸쳐 이루어진다. 그리고 동위원소 혼합 비율도 다르다. 멘틀 탄소는 더 무겁다. 그런데 가벼운 탄소가 갑작스럽고 날카롭게 주입된다면 수상하다. 그것은 생물학적 기원을 암시하지만 산업 수준의 속도로 방출된 것이다. 이제 우리의 목표는 정해졌다. 우리는 열적 충격과 화학적 충격이 암석 기록 속에 남아있는 흔적을 찾고 있다. 마치 행성의 열병 기록표 같은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이 필터를 이미 가진 데이터에 적용해 지구 기후 역사의 혼란스러운 그래프를 다시 바라보면 단순한 직선은 보이지 않는다. 우리는 파동을 본다. 우리는 이상현상을 본다. 우리는 지구가 비명을 질렀던 순간들을 본다. 이제 증거 보관실로 가보자. 5600만 년 전 지구의 온도계는 완전히 망가졌고 아무도 정확한 이유를 모른다.
탄소는 가장 중요한 신호이지만 유일한 신호는 아니다. 문명이 산업 수준까지 성장하려면 반드시 굶주림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그리고 수십억 명을 먹여 살리려면 자연 성장만으로는 부족하다. 질소 순환 자체를 인위적으로 조작해야 한다. 우리의 경우 20세기 초 하버보슈 공정을 발명했다. 우리는 공기에서 질소를 끌어내 합성 비료로 바꾸는 방법을 배웠다. 이것은 지구의 수용 능력을 기적처럼 확장시킨 사건이었다. 오늘날 당신 몸속 질소 원자의 절반 정도는 자연 토양 과정이 아니라 공장에서 나온 것이다. 하지만 이 기술에는 대가가 따른다. 우리는 수백만 톤의 질소를 농지에 쏟아붓는다. 작물은 그것을 전부 흡수하지 못한다. 비는 남은 질소를 강으로 씻어보낸다. 강은 그것을 바다로 운반한다. 그리고 그곳에서 질소는 조류를 위한 초강력 연료가 된다. 조류는 폭발적으로 번성하고 곧 죽어 썩기 시작한다. 그 부패 과정은 물속의 산소를 모두 소비한다. 결과는 죽음의 구역이다. 아무것도 숨 쉴 수 없는 무산소 지배가 만들어진다. 오늘날 우리는 미시시피강, 나일강, 양쯔계강 하구에서 이런 지역을 보고 있다. 미래의 지질학자에게 이 지역은 바닥에 사는 화석이 전혀 없는 검고 유기물이 풍부한 셰일층으로 보일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두 번째 탐지 필터는 질소 급증 현상이다. 우리는 해안 주금지대와 동시에 나타난 질소 15 동위원소 기록의 갑작스러운 교란을 찾고 있다. 만약 깊은 과거 어느 시점에 강들이 엄청난 양의 영양분을 바다로 쏟아부어 국지적 멸종을 일으킨 흔적을 발견한다면 반드시 질문해야 한다. 그것이 자연적인 홍수였는가? 아니면 인구를 먹여 살리기 위해 몸부림치던 대륙 규모 농업제국의 유출물이었는가? 고대 이상현상을 분석하기 전에 우리는 심해시대 관찰자의 가장 거대한 적과 마주해야 한다. 지층의 압축이다. 우리는 역사를 하루하루 체감한다. 우리에게 산업혁명은 300년 동안 이어진 길고 복잡한 이야기였다. 로마 제국은 1000년 동안 이어진 거대한 시대였다. 하지만 지질학은 하루를 기록하지 않는다. 시대를 기록한다. 퇴적물은 매우 천천히 쌓인다. 깊은 바다에서는 진흙 1cm가 쌓이는데 1000년이 걸릴 수도 있다. 육지에서는 침식이 지층 자체를 완전히 지워버릴 수도 있다. 그 결과 지질학이라는 책의 페이지는 극도로 얇아진다. 최초의 수메르 도시부터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 발사까지 인류 문명 전체의 역사가 손톱만한 암석층 하나로 압축된다고 상상해보라. 그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6000년의 드라마와 발명과 전쟁은 겨우 몇 밀리미터의 흙에 불과하다. 만약 지질학자가 시추 코어 샘플을 뽑는다면 1000만 년을 대표하는 암석 원통을 손에 넣을 수도 있다. 그 원통 안에서 우리 같은 산업 문명의 존재 전체는 현미경으로 겨우 보일 정도의 단 하나띠에 불과할 것이다. 베이터 속 오류처럼 보이는 흔적이다. 만약 샘플을 너무 거친 해상도로 측정한다면, 예를 들어 5cm마다 한 번씩만 측정한다면 그 지질학자는 우리의 존재를 완전히 놓치게 된다. 우리는 데이터 지점 사이로 사라져버릴 것이다. 어쩌면 우리는 이미 그들을 정면으로 바라보고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샘플링 해상도가 너무 낮기 때문에 그들의 모든 역사는 기후 기록 속 단 하루의 오류처럼 보이는 것이다. 잠깐 나타났다. 사라진 온도, 급등 현상처럼 보일 뿐이다. 우리는 그것을 단순한 잡음으로 치부한다. 하지만 그 잡음은 우리만큼 사랑하고 고통받았던 종족의 흥망성쇠일 수도 있다. 게다가 우리는 잘못된 장소를 보고 있다. 우리는 생존 편향의 희생자다. 우리는 접근 가능한 암석만을 바탕으로 지구의 역사를 구성한다. 우리는 대륙붕을 시추한다. 사막을 파헤치고 노출된 절벽지대를 탐사한다. 하지만 이것들은 과거 어느 시점에서도 지구 표면의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트라이아스기 쥐라기 백악기의 육지 대부분은 침식이나 섭입으로 이미 사라졌다. 우리는 한 편의 영화를 복원하려 하면서 편집실 바닥에 떨어진 무작위 장면 3개만 가지고 있는 셈이다. 인간이 어디에 사는지 생각해보라. 우리는 해안선과 강 삼각줄 주변에 모여 산다. 이런 곳은 침식도 퇴적도 매우 활발한 환경이다. 하지만 동시에 해수면 상승과 침수 또는 섭입으로 가장 먼저 사라지는 장소이기도 하다. 만약 고대 종족이 우리처럼 대륙 가장자리의 비옥한 지역에 거대 도시를 건설했다면 그들의 서식지는 가장 보존되기 어려운 장소가 된다. 우리가 발견하는 화석은 대부분 특이하고 제한된 환경에서 나온다. 정체된 석호 화산재층, 타르 구덩이 같은 곳들이다. 이런 곳은 문명이 살아가는 장소가 아니다. 우리는 타르 구덩이에 도시를 짓지 않는다. 그래서 생물학적 기록은 외딴 곳에서 살던 동물들에게 편향되어 있다. 우리는 고대 늪 생물의 완벽한 기록은 가지고 있으면서도 고대 도시 건설자들에 대한 기록은 전혀 없을 수 있다. 단지 그 도시 건설자들이 가장 중요한 지역에 살았기 때문이다. 지구가 가장 먼저 재활용하기로 결정한 핵심 지역에 있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대도시의 역사가 아니라 야생의 역사를 읽고 있는 셈이다. 그런데 생물학적 부패와 동위원소 모호성을 모두 거부하는 물질 집단이 하나 있다. 바로 기술권 원소들이다. 현대 기술은 지각에서는 희귀하지만 우리의 장치 안에는 농축된 원소들에 의존한다. 란타넘, 네오디뮴, 가돌리늄 같은 히토리 원소대, 그리고 금, 백금, 로듐 같은 귀금속들이다. 또한 크로뮴과 바나듐 같은 산업금속도 있다. 자연적인 지질 상태에서는 이런 원소들이 흩어져 있다. 엔트로피 법칙에 따라 금 원자들은 수백만 톤의 화강암 속에 얇게 퍼져 존재한다. 하지만 산업 문명은 국지적인 엔트로피 역전 기계처럼 작동한다. 우리는 엄청난 에너지를 사용해 수백만 톤의 암석을 파내고 부순다. 그리고 화학적으로 목표 원자를 분리해 도시 안에 쌓아 올린다. 우리는 흩어진 것을 밀집된 상태로 만든다. 결국 도쿄나 런던 같은 도시가 침식될 때 그 농축된 금속들은 단순히 사라지지 않는다. 그것들은 하류로 떠내려가지만 여전히 화학적으로 구별된 상태를 유지한다. 그리고 결국 지질학자들이 사광층이라 부르는 것을 만든다. 특정 가공 원소가 비정상적으로 높은 농도로 쌓인 퇴적층이다. 지금으로부터 5천만 년 뒤 한 지질학자가 시추코어 샘플을 조사한다고 상상해보라. 암석은 평범한 쉐일, 평범한 석회암으로 이어지다가 갑자기 점토층 하나에서 금, 백금, 네오디뮴 농도가 배경 수준보다 100배나 치솟는다. 더 중요한 사실은 이런 금속들이 자연에는 존재하지 않는 합금 비율로 발견된다는 점이다. 자연은 금덩어리를 만들 수는 있다. 하지만 알루미늄, 티타늄, 화학적으로 정제된 실리콘이 융합된 합금은 만들지 못한다. 이런 원소들이 결합된 채 발견된다면 그것은 기술 문명의 신호다. 그것은 기계 자체가 녹슬어 사라진 뒤에도 남는 제조의 화학적 지문이다. 하지만 이 신호를 해석하는 데는 거대한 문제가 하나 존재한다. 이 효과를 완벽하게 흉내낼 수 있는 자연 모델이 있기 때문이다. 바로 소행성이다. 특히 철친화 원소가 풍부한 운석에는 이리듐, 금, 백금이 고농도로 들어있다. 거대한 소행성이 지구에 충돌하면 그것은 기화되며 행성 전체에 이런 금속의 미세한 층을 뿌린다. 그래서 우리가 깊은 과거에서 금속 급증 현상을 발견할 때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소행성 가설을 선택한다. 우리는 6,600만 년 전 백악기와 팔레오기 경계층의 이리듐층을 보고 그것을 칙슬루브 충돌체 때문이라고 정확하게 판단한다. 물리학적으로도 설명이 맞아떨어진다. 하지만 여기서 생기는 맹점을 생각해보라. 이 자연적 메커니즘은 완벽한 가면 역할을 한다. 그것은 사실 인공 퇴적층일 수도 있는 현상에
매우 그럴듯한 지질학적 설명을 제공한다. 만약 어떤 문명이 전쟁으로 기반, 시설이 파괴된 채 끝났거나 그들의 도시가 100만 년에 걸쳐 침식되었다면 남겨진 금속층은 작은 운석 충돌이나 일련의 화산 폭발 흔적처럼 보일 것이다. 우리는 모든 금속 이상 현상을 우주나 멘틀 때문이라고 해석한다. 죽은 문명을 설명하기에 완벽한 기본 가설을 사용하는 셈이다. 어쩌면 우리는 행성 규모 운송망의 녹슨 잔해를 바라보면서 그것을 우주 먼지라고 부르고 있는지도 모른다. 이제 우리의 감지 장비는 조정이 끝났다. 우리는 더 이상 아틀란티스를 찾지 않는다. 우리는 데이터를 찾고 있다. 우리는 사라진 산업 문명을 찾기 위한 4가지 주요 탐지 필터를 확립했다. 탄소 신호다. 설명되지 않는 판소 12의 급격한 증가 또는 수혜주 효과. 이는 유기연료 저장고가 빠르게 연소되었음을 뜻한다. 질소 신호는 전 지구적 질소 순환의 거대한 교란이며 산업 규모, 농업과 비료 일출을 의미한다. 그리고 기술권 신호는 기술 금속이나 비정상적인 합금 비율이 포함된 퇴적층이다. 마지막은 열 신호다. 첫 번째와 두 번째 현상으로 방출된 온실가스 때문에 발생한 급격한 지구온난화다. 본질적으로 우리는 특정한 화학적 기춤을 동반한 행성의 열병을 찾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자연의 힘이 보통 허용하는 속도보다 훨씬 빠르게 지구 시스템이 균형을 잃은 순간을 찾고 있다. 이제 망원경을 과거로 돌려보자. 이제 우리는 시간의 흐름을 뼈를 찾는 고생물학자의 눈이 아니라 시스템 교란을 찾는 분석가의 눈으로 바라볼 것이다. 지구 기후 역사의 대부분은 점진적이다. 대륙 이동은 해류를 바꾸는데 수백만 년이 걸린다. 진화 역시 생물권을 바꾸는데 수백만 년이 필요하다. 심해 시대의 그래프는 대개 완만한 언덕처럼 천천히 오르고 천천히 내려간다. 하지만 때로는 그래프가 수직으로 치솟는 거칠고 폭력적인 급등 순간이 존재한다. 지구가 갑자기 불타오른 순간들, 바다가 숨막혀 죽어간 순간들, 그리고 지금과 섬뜩할 정도로 닮아있는 순간들이다. 이런 초고온 현상은 기후기록 속 가장 폭력적인 사건들이며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하고 가장 잘 기록된 사건은 약 5,600만 년 전에 발생했다. 그것은 팔레오세 에오세 극렬기 또는 PETM이라 불린다. 수십 년 동안 지질학자들은 PETM을 단순한 특이 현상으로 연구해왔다. 하지만 데이터가 정교해질수록 비교 결과는 점점 불편해진다. 그 사건의 화학적 특성은 단순히 인류세 모델과 비슷한 수준이 아니다. 거의 수학적 거울상에 가깝다. 탄소 방출 속도와 온난화 규모, 그리고 바다의 반응까지 모든 것이 일치한다. 만약 우리가 스스로를 불태워 사라진 고에너지 문명의 흔적을 찾고 있다면 공룡시대를 보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바로 이 시점을 볼 것이다. 이제 PETM 데이터 세트를 열어 왜 이 수치들이 과학자들을 잠 못 이루게 만드는지 살펴보자. 5,600만 년 전 지구는 이미 따뜻했다. 극지방에는 빙상이 없었고 숲은 극지까지 뻗어 있었다. 하지만 그때 무언가가 끊어졌다. 지질학적으로는 한순간이었다. 어쩌면 5,000년보다 짧았고 어쩌면 그보다도 더 빨랐을 수 있다. 전 지구 기온은 섭씨 5도에서 8도까지 폭등했다. 이것은 느린 온난화 추세가 아니었다. 열 충격이었다. 바다는 산성화되었고 심해 산소 농도는 붕괴했다. 그 결과 저서성 유공충 같은 작은 해양 생물들이 대멸종했다. 그리고 기후 패턴은 혼란에 빠졌다. 하지만 온도는 단지 증상일 뿐이다. 중요한 것은 원인이다. 우리가 PETM의 동위원소를 분석하면 거대한 음의 탄소 동위원소 이상 현상이 나타난다. 수혜주 효과를 기억하라. 가벼운 생물성 탄소가 대기 중으로 쏟아지는 신호다. PETM에도 그것이 존재한다. 데이터에 따르면 수천 기가톤의 탄소가 거의 하룻밤 사이에 대기로 주입되었다.
이 탄소는 탄소 12와 같은 특징을 보였으며 이는 유기기원이라는 뜻이다. 그것은 화산 활동이 아니었다. 화산은 무거운 멘틀 탄소를 방출한다. PTM은 오래전에 죽은 생물기원의 탄소가 불타거나 방출된 사건이었다. 이 유사성은 충격적이다. 만약 PTM의 탄소 방출 그래프와 인류세에서 인간이 모든 화석연료를 태우는 예상 그래프를 겹쳐보면 둘은 단순히 비슷한 정도가 아니다. 수학적으로 거의 완전히 일치한다. 방출 속도 동위원소 특징 그리고 결과로 나타난 온도 급등까지 같은 지문이다. 우리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일을 같은 화학작용과 같은 결과로 보여준 사건을 바라보고 있다. 지구는 5,600만 년 전에 열병에 걸렸고 그 증상은 오늘날 우리가 퍼뜨리고 있는 산업 감염과 완전히 동일하다. 과학은 회의를 요구한다. 화산으로 설명할 수 있는 일을 외계 문명으로 곧장 결론 내릴 수는 없다. 그래서 지질학자들은 PTM에 대한 자연적 설명을 제시해왔다. 가장 유력한 이론은 메탄 하이드레이트 방출설이다. 이 이론은 다음과 같다. 지구는 궤도 흔들림 때문에 약간 따뜻해졌다. 그 열이 해저에 도달해 얼어있던 거대한 메탄 퇴적층, 즉 메탄 하이드레이트를 불안정하게 만들었다. 메탄은 거품처럼 솟아올라 대기로 들어갔고 메탄은 강력한 온실가스이기 때문에 급격한 온난화를 일으켰다. 그리고 이 온난화는 더 많은 하이드레이트를 녹이며 대먹임 고리를 만들었다. 매우 탄탄한 이론이다. 메탄은 생물학적 기원이기 때문에 가벼운 탄소를 설명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 설명에는 균열이 존재한다. 첫 번째는 시기 문제다. 최근 고해상도 연구에 따르면 탄소 방출은 부드러운 대먹임 과정이 아니라 날카로운 폭발 형태로 여러 번 발생했다. 두 번째는 공급원이다. 팔레오세 시대, 바다의 그 정도 규모의 급증을 설명할 만큼 충분한 메탄 하이드레이트가 존재했는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다. 세 번째는 촉발 원인이다. 왜 하필 그 시점에 발생했는가? 지구는 이전에도 따뜻했던 적이 있다. 그런데 왜 정확히 5,600만 년 전에 방출이 시작되었는가? 그리고 또 하나 불편한 문제가 있다. 바로 속도다. 일부 모델은 탄소가 자연적 대먹임으로 설명할 수 있는 수준보다 더 빠르게 방출되었다고 제시한다. 자연은 강력하지만 보통 관성이 존재한다. PTM은 행성 주기라기보다 행성 차원의 사고처럼 보인다. 아니면 의도적인 채굴처럼 보인다. 자연적 설명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지만 아직 증명된 것은 아니다. 문은 완전히 닫히지 않은 채 살짝 열려있다. 그리고 그 틈 사이로 실루리아 가설이 들어온다. 이제 이 사건이 발생한 세계를 살펴보자. 팔레오세와 에오세의 경계는 황량한 폐허가 아니었다. 그것은 무성하고 번성하는 생물권이었다. 높은 기온 덕분에 눈이 내리지 않는 세계였다. 알래스카에는 야자수가 자라고 북극해에는 악어가 헤엄쳤다. 행성 전체가 온실 낙원이었다. 해수면은 높았고 광대한 얕은 내해를 만들었다. 만약 누군가 존재했다면 교역의 완벽한 바닷길이 되었을 것이다. 이 시대에 지적 종족이 진화했다면 혹독한 겨울과 싸울 필요도 없었고 두꺼운 반열 장비도 필요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들은 전 세계로 쉽게 퍼져나갈 수 있었을 것이다. 그것은 문명에게 완벽한 황금 시대였다. 높은 생물 다양성은 풍부한 자원을 의미했고 높은 기온은 쉬운 농업을 가능하게 했다. 이 시점은 수상하다. 우리는 종종 빙하기 같은 역경이 인간을 똑똑하게 만들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지능이 풍요 속에서 탄생하는 것이라면 어떨까? 에오세가 고에너지 문명을 위한 완벽한 배양 접시였다면 어떨까? 그리고 결정적으로 해수면이 너무 높았기 때문에 그들이 살았을 에오세 해안선은 지금 깊은 바다 아래 잠겨 있거나 침식되어 사라졌다.
PTM 시대의 지형 자체가 비밀을 완벽하게 숨기고 있는 셈이다. 그 낙원은 불타버렸고 거주자들의 흔적은 깊은 해구 속으로 씻겨 내려갔다. PTM은 가장 강력한 후보지만 유일한 사례는 아니다. 우리가 더 오래된 백악기 공룡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면 또 다른 이상현상들을 발견하게 된다. 그것은 해양 무산소 사건이라고 불린다. 첫 번째 사건은 1억 2천만 년 전, 두 번째 사건은 9,300만 년 전에 일어났다. 이 시기에는 지구 바다가 갑자기 산소를 잃었다. 심해는 죽음의 구역이 되었고 검은 쉐일층이 전 지구적으로 퇴적되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일반적인 설명은 거대한 화산 활동이 지구 온난화와 영양분 유출을 일으켰다는 것이다. 하지만 영양분 유출이라는 말은 어딘가 익숙하다. 그것은 우리가 앞서 이야기한 질소 급증 현상과 닮아있다. 마치 산업농업이 폭주해 비료를 바다로 흘려보내고 조류 번성을 일으켜 바다를 질식시키는 모습과 같다. 이 해양 무산소 사건 동안 탄소 순환은 혼란에 빠졌다. 기후는 격렬하게 흔들렸고 수많은 종이 멸종했다. 그리고 마치 미스터리처럼 시스템은 다시 안정되었다. 열병이 끝난 것이다. 이것이 화산 행성의 자연스러운 경련이었을 가능성은 거의 확실하다. 하지만 탄소 급증과 온난화, 그리고 흑은 바다라는 패턴은 산업 문명 붕괴의 패턴과 완전히 일치한다. 우리는 데이터 속에서 반복되는 신호를 보고 있다. 5천만 년이나 1억 년마다 반복되는 맥박이다. 이것은 지질학적 심장 박동일까? 아니면 자원 한계에 부딪힌 문명들의 흥망성쇠일까? 이제 더 먼 과거로 가보자. 3억 6천만 년 전 후기 대봉기다. 이 시기는 공룡보다 훨씬 이전이다. 육지는 최초의 숲들에 의해 점령되고 있었다. 이 시기에도 대멸종 사건이 있었다. 하지만 공룡 멸종 사건과 달리 거대한 충돌 분화구는 없다. 명확한 단일 원인도 없다. 대신 멸종은 길게 이어졌다. 원인은 바다의 무산소 상태와 급격한 기후 냉각으로 보인다. 한 가지 이론은 나무의 진화가 이 사태를 일으켰다는 것이다. 나무는 뿌리를 내렸고 그 뿌리는 암석을 부셨다. 그 과정에서 엄청난 양의 영양분이 바다로 흘러들어갔고 자연 비루처럼 작용했다. 그 결과 조류가 폭발적으로 번성했다. 그리고 조류는 바다를 죽였다. 잠깐 생각해보라. 새로운 생물종 하나가 환경을 급격히 바꾸고 영양순환을 변화시키며 대멸종을 일으킨다. 이것이 바로 대본기 위기의 정의다. 하지만 동시에 인류세의 정의이기도 하다. 대본기에서는 원인이 나무였다. 인류세에서는 원인이 우리다. 메커니즘은 동일하다. 한 종이 지나치게 성공하면서 행성의 화학 구조를 교란하고 붕괴를 촉발한다. 그 종이 생각 없는 나무였는지 사고하는 유인원이었는지는 중요하지 않을지도 모른다. 암석 속 신호는 똑같다. 하지만 이것은 끔찍한 가능성을 열어준다. 어쩌면 문명은 특별한 것이 아닐지도 모른다. 어쩌면 그것도 단지 또 하나의 침입종 사건일 뿐일지도 모른다. 우리는 단지 신생대의 나무들일 뿐이다. 너무 빠르게 성장하면서 모든 것을 부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나무들처럼 우리 역시 통제할 수 없는 초기화 과정을 촉발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우리는 이미 사건 현장과 탄소 급증이라는 지문을 확인했다. 이제 후고들에 대해 이야기해보자. 6천만 년 전이나 1억 년 전에 어떤 존재가 문명을 세울 수 있었을까? 우리는 우주복을 입은 인간 같은 공상과학 이미지를 버려야 한다. 진화는 자신을 반복하지 않는다. 하지만 지능은 다르다. 지능은 수렴한다. 눈은 독립적으로 40번 진화했다. 날개는 4번 진화했다. 지능 역시
단지 하나의 도구일 뿐이다. 생존을 위한 도구 말이다. 환경이 그것을 요구하면 자연은 뇌를 만들어낸다. 트로오돈티드를 보라. 이들은 후기 백악기에 작고 새와 비슷한 공룡들이었다. 큰 눈과 엄지처럼 맞잡을 수 있는 손을 가지고 있었고 무엇보다 체질량 대비 뇌 크기 비율이 매우 높았다. 비율이 어떤 공룡보다도 높았다. 그들은 영리했고 무리를 지어 사냥했으며 의사소통까지 했다. 만약 소행성이 충돌하지 않았다면 천만 년의 진화는 트로오돈의 뇌를 어디까지 바꾸었을까? 그들은 이미 그 길 위에 있었다. 손이라는 조작장치와 뇌라는 처리장치를 모두 가지고 있었다. 이제 트로오돈 문명을 상상해보라. 돌성을 세우는 대신 숲의 재료로 복잡한 도시를 엮어 만들었을지도 모른다. 불을 사용하고 언어를 발전시키며 어쩌면 기초화학까지 익혔을 것이다. 만약 그들이 석기시대나 목재시대에 머물렀다면 우리는 절대로 그들을 발견하지 못했을 것이다. 하지만 만약 그들이 석탄을 발견하고 숲을 태우며 땅을 개간하기 시작했다면 우리가 발견한 탄소 급증 현상을 일으켰을 것이다. 그들은 아이폰 같은 첨단 기기를 만들 필요조차 없었다. 단지 충분한 양의 탄소를 태우기만 하면 됐다. 지능은 반드시 첨단 기술이어야만 파괴적인 것은 아니다. 하지만 왜 그들이 육지에 살았다고만 가정하는가? 바다는 숲보다 훨씬 오래 존재했고 바다에는 분명 고도의 지능 계통이 존재한다. 두 종류, 문어, 오징어, 갑오징어들이다. 문어는 지구 위의 외계 지능 같다. 그들은 퍼즐을 풀고 도구를 사용하며 분산형 뇌를 가지고 있다. 3억 년 전 거대한 두 종류 암모나이트, 직각조개들이 바다를 지배했다. 수중 문명이 존재할 수 있었을까? 물리법칙은 그것을 어렵게 만든다. 물속에서는 불을 피울 수 없다. 불이 없으면 금속을 재련할 수 없다. 이것이 에너지 장벽이다. 이 장벽은 수중 생물을 산업 이전 단계에 가둬두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불만이 기술의 유일한 길일까? 우리는 불의 생물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믿는다. 하지만 진보한 두 종류 사회는 열수 분출공을 이용해 화학기술을 발전시켰을지도 모른다. 그들은 생명공학을 사용해 산호를 도시로 길러냈을 수도 있고 전기를 만드는 뱀장어를 동력으로 사용했을 수도 있으며 압력 차이를 이용해 일을 처리했을 수도 있다. 그런 문명은 우리의 감각으로는 침묵과 같다. 전파는 물에 막힌다. 금속 오염도 없다. 하지만 그들은 화학적 흔적을 남긴다. 만약 그들이 해저를 농영지로 사용했다면 질소와 인순환을 교란했을 것이다. 그리고 전 지구 규모 인구를 가졌다면 먹이 사슬 자체를 바꿔놓았을 것이다. 과거의 이상한 무산소 사건들은 화산 때문이 아닐 수도 있다. 그것은 해양 생태계를 붕괴시킨 거대한 수중 제국의 몰락 결과일 수도 있다. 세 번째 형태의 지능도 있다. 바로 군집이다. 흰개미는 공기 조절이 되는 거대한 성당을 만든다. 개미는 곰팡이를 재배하고 전쟁을 벌인다. 벌은 춤으로 의사소통한다. 개별곤충은 멍청하지만 군체 전체는 천재다. 이것이 분산지능이다. 이제 2억 년 전에 초거대 흰개미종이 진화했다고 상상해보라. 그들은 흙과 침으로 거대 구조물을 만들고 그것은 다시 흙으로 돌아간다. 그들은 광대한 지하 곰팡이 농장을 운영하며 메탄을 방출한다. 숲에서는 셀룰로스를 얻기 위해 광산처럼 나무를 파괴한다. 전 지구적 초군체는 하나의 지질학적 힘처럼 보였을 것이다. 그것은 탄소를 소비하고 메탄을 방출하며 행성의 반사율까지 바꿔놓는다. 그런 존재는 인간 같은 철학이나 예술은 없었을 것이다. 그것은 그저 끝없이 팽창하는 소비 기계였을 것이다.
열 극대기의 탄소 급증과 거대한 메탄 방출은 생물학적 초사건의 특징과 완벽하게 맞아떨어진다. 어쩌면 세상을 불태운 것은 어떤 인격체가 아니었을지도 모른다. 어쩌면 그것은 군집이었다. 자아의식조차 없는 문명, 그저 고기로 이루어진 맹목적이고 굶주린 알고리즘이 생물권을 끝없이 소비하다가 결국 물리법칙의 한계에 부딪힌 것이다. 이 모든 주장에 대한 거대한 반론이 하나 존재한다. 침식이 매우 느리고 비밀을 오래 간직하는 장소다. 바로 달이다. 만약 어떤 문명이 충분히 발전해 행성을 떠날 정도가 되었다면 달 위에 잔해를 남겼어야 한다. 깃발 탐사차 기지 같은 것 말이다. 달에는 바람도 비도 판 구조 운동도 없다. 1969년의 발자국조차 아직 남아있다. 우리는 달 정찰 궤도선을 통해 달을 고해상도로 지도화했다. 하지만 외대디즈는 발견하지 못했다. 이것은 이전의 지구 종족 중 어느 누구도 우주로 진출하지 못했다는 뜻처럼 보인다. 매우 강력한 필터다. 만약 그들이 존재했다면 지구에 묶여 있었다는 의미다. 하지만 달조차 영원하지는 않다. 달은 끊임없이 미세 운석 폭격을 받고 있다. 수백만 년이 지나면 이런 표면 뒤집기 현상 때문에 달 토양 상층부가 완전히 뒤섞인다. 5천만 년 전에 꽂아둔 깃발은 자외선에 갈기갈기 찢기고 먼지 속에 묻혔을 것이다. 금속 탐사차 역시 표면이 부식되어 알아볼 수 없게 된다. 만약 그들이 거대한 석조 기념물이나 지하 벙커를 만들지 않았다면 달조차 그들의 흔적을 지워버렸을 수 있다. 아니면 더 어두운 생각도 가능하다. 어쩌면 그들은 애초에 달에 도달하지 못했는지도 모른다. 거대한 필터는 문명이 중력 우물을 벗어나기 전에 멈춰 세우는 것일 수도 있다. 달의 침묵은 그들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아니다. 그것은 그들이 탈출하지 못했다는 증거다. 그렇다면 인공위성은 어떨까? 만약 우리가 사라진다면 GPS 위성은 오랫동안 궤도를 돌 것이다. 하지만 영원하지는 않다. 저 궤도에는 대기저항이 존재한다. 국제우주정거장은 끊임없이 궤도를 올려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추락한다. 대부분의 저궤도 위성은 10년에서 20년 안에 불타 사라진다. 높은 궤도의 정지 위성은 수백만 년 동안 안정적일 수 있다. 하지만 깊은 시간 속에서 궤도는 혼란스러워진다. 태양 복사압, 달의 중력, 우주 잔해와의 충돌이 그것들을 불안정하게 만든다. 그리고 또 하나, 캐슬러 증후군이 있다. 만약 문명이 궤도에서 전쟁을 벌인다면 위성들은 수십억 개의 파편으로 부서질 것이다. 시간이 지나면 이 파편들은 서로를 갈아 먼지로 만든다. 결국 모든 것은 추락하고 대기권에서 불타 사라진다. 5천만 년 전에 우리 수준에 도달한 문명이라 해도 위성 고리를 남기지는 못했을 것이다. 대신 기화된 알루미늄과 티타늄의 얇은 층난, 상층 대기에 남겼을 것이고 그것도 결국 먼지로 가라앉는다. 우리는 다시 화학 신호로 돌아온다. 하늘이 깨끗한 이유는 하늘 스스로가 자신을 청소하기 때문이다. 중력은 궁극의 청소부다. 우리는 종종 문명의 끝을 영화 같은 사건으로 상상한다. 소행성 충돌, 외계인 침공, 좀비 전염병 같은 것들이다. 우리는 처형자를 바깥에서 찾는다. 하지만 실루리아 가설은 시선을 안쪽으로 돌리게 만든다. 성장과 에너지를 지배하는 법칙 자체를 바라보게 만드는 것이다. 그리고 그 가설은 처형자가 바로 우리 자신이라고 말한다. 이제 우리는 위대한 필터라는 개념에 도달한다. 별이 아니라 지구 자체에 적용되는 필터다. 이 이론은 생명의 발전 과정 어딘가에 장기간 지속되는 기술 문명으로 넘어가는 것을 통계적으로 거의 불가능하게 만드는 장벽이 존재한다고 말한다. 만약 그 장벽이 의력학이라면 어떨까? 복잡성의 메커니즘을 생각해보라.
수렵 채집 사회는 낮은 복잡성을 가진다. 유지하는 데 거의 에너지가 필요하지 않다. 창이 부러지면 새로 만들면 된다. 하지만 산업사회는 높은 복잡성을 가진 열기관이다. 도쿄나 뉴욕 같은 도시를 유지하려면 끊임없이 막대한 고급 에너지가 유입되어야 하고 동시에 폐기물 열 오염 같은 엔트로피가 엄청나게 배출되어야 한다. 연력학 제2법칙은 권고가 아니다. 그것은 빚이다. 더 큰 무질서와 오염을 다른 곳에 만들지 않고서는 도시 같은 질서를 창조할 수 없다. 도시를 더 빠르게 건설할수록 무질서도 더 빠르게 증가한다. 여기 함정이 있다. 문명을 시작하게 만드는 자원, 즉 화석연료와 손쉬운 금속은 유한하다. 그것들은 수억 년 동안 축적된 행성의 저축 계저다. 문명은 그 저축을 단 몇 세기 만에 태워버린다. 우리는 지난 100년 동안 이전 10만 년을 모두 합친 것보다 더 많은 접근 가능한 에너지를 소비했다. 만약 인간 이전 종족이 5천만 년 전에 같은 벽에 부딪혔다면 그들 역시 같은 위기를 겪었을 것이다. 복잡성이 증가할수록 에너지 투자 대비 수익은 감소한다. 쉬운 석탄은 사라지고 쉬운 석유도 사라진다. 더 깊이 파야 하고 그것은 더 많은 에너지를 요구한다. 결국 복잡성을 유지하는 비용이 이용 가능한 에너지보다 커진다. 시스템은 점점 취약해진다. 그리고 작은 충격 하나가 발생한다. 가뭄, 전염병, 작은 전쟁 같은 것이다. 낮은 복잡성 시스템에서는 그저 재수없는 하루일 뿐이다. 하지만 연력학적 붕괴 직전에서 간신히 유지되던 고복잡성 시스템에서는 이것이 연쇄 붕괴를 일으킨다. 공급망이 끊기고 전력망이 마비되며 도시는 굶주린다. 위대한 필터는 단지 한 좀이 자신의 연력학 예산보다 너무 빠르게 성장한 결과일 수도 있다. 이것은 도덕성 시험이 아니다. 수학 문제다. 유한한 배터리 위에서 지수 성장 시스템을 영원히 돌릴 수는 없다. 만약 이전 지구 거주자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면 그들에게 소행성은 필요 없었다. 그들은 단지 에너지가 바닥났고 결국 서로를 잡아먹었을 뿐이다. 과거의 침묵은 멈춰버린 엔진의 침묵이다. 이 연력학적 현실은 실루리아 가설의 가장 무서운 함의를 낳는다. 바로 단 한 번뿐인 기회라는 이론이다. 우리가 어떻게 세계를 건설했는지 생각해보라. 우리는 숲에 들어가 표면에 드러난 석탄을 발견했다. 텍사스 땅에 파이프를 꽂자 석유가 스스로의 압력으로 솟구쳐 나왔다. 우리는 강바닥에서 순수한 구리덩어리를 주워들었다. 자연은 우리를 위해 손쉬운 에너지의 만찬을 차려놓았다. 그리고 이 쉬운 에너지가 더 어려운 에너지를 파낼 수 있는 기계를 만들게 해주었다. 그것은 사다리였다. 하지만 사다리를 올라간 뒤 걷어차버리면 어떻게 될까? 만약 이전 문명이 존재했다면 그들은 가장 쉬운 자원을 먼저 채굴했을 것이다. 그들은 표면 석탄을 캐냈고 얕은 유전도 모두 고갈시켰을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붕괴했다면 다음 종족에게 남는 것은 무엇일까? 다음 지적 종족, 즉 우리 인간은 겉보기에 깨끗하지만 실제로는 고갈된 행성에서 진화하게 된다. 우리는 숲으로 들어가지만 표면 석탄은 발견하지 못한다. 땅에 파이프를 꽂아도 압력은 남아있지 않다. 우리는 똑똑할 것이고 잠재력도 가질 것이다. 하지만 산업혁명을 시작하는 데 필요한 고밀도 에너지원이 없을 것이다. 우리는 돌에 둘러싸인 채 영원히 석기시대나 농경시대에 갇히게 된다. 우리에게서 훔쳐간 자원에 보이지 않는 유령들에게 둘러싸인 채 살아가게 된다. 하지만 우리는 실제로 석탄을 발견했고 석유도 발견했다. 이 사실, 즉 우리가 가득 찬 식료 창고를 발견했다는 사실은 두 가지 가능성을 만든다. 첫 번째 가능성은 우리가 진짜 최초라는 것이다.
창고가 가득했던 이유는 아무도 그것을 먹어치운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두 번째 가능성은 창고가 스스로 다시 채워진다는 것이다. 그리고 여기서 시간의 흐름은 어두워진다. 화석연료는 충분히 긴 시간을 기다리면 재생된다. 지구가 새로운 이탄층과 플랑크톤을 충분히 축적하고 그것을 석탄과 석유로 바꾸는 데는 대략 1000만 년에서 2000만 년이 걸린다. 이제 지질 기록 속 간격을 보라. 열 극대기는 5600만 년 전에 있었다. 백악기 무산소 사건은 9000만 년 전에 있었다. 이 거대한 탄소 급증 사이의 간격은 수천만 년 단위다. 이 시점은 수상할 정도로 정확하다. 그것은 지구가 자신의 배터리를 다시 충전하는 데 필요한 시간과 거의 완벽하게 일치한다. 우리는 순환의 일부일까? 지구는 문명을 키워내고 모든 연료를 태우게 한 뒤 붕괴시키고 다시 2000만 년 동안 연료가 재생되기를 기다린 다음 새로운 문명을 키워내는 것일까? 우리는 이 행성의 주인이 아닐지도 모른다. 우리는 단지 이번 계절의 수확물일 뿐일지도 모른다. 우리는 백악기 시대의 시체를 태워 우리의 탑을 세우고 있다. 그렇다면 5천만 년 뒤 누가 우리의 시체를 태워 자신의 탑을 세울까? 지구는 천천히 충전되는 축전기처럼 행동한다. 충전이 가득 차면 지능이 진화하고 산업이라는 폭력적인 섬광 속에서 에너지를 방전한다. 우리는 그것을 역사라고 부른다. 그리고 시스템은 다시 어둠 속으로 들어가 충전을 시작한다. 우리는 힘의 주인이 아니다. 우리는 단지 방전 과정에서 튀는 불꽃일 뿐이다. 만약 에너지가 이 순환의 연료라면 기후는 차단 스위치다. 우리는 종종 기후 변화를 해결해야 할 문제점으로 여긴다. 마치 우리가 행성을 완벽하게 지배하고 있는데 생긴 기술적 오류처럼 생각하는 것이다. 하지만 실루리아 가설은 기후 불안정성이 오류가 아니라고 말한다. 그것은 모든 산업 문명에 내장된 근본적 특징이다. 생물권이 가진 자동 면역 반응 같은 것이다. 열을 발생시키지 않고서는 일을 할 수 없다. 이것은 기본 물리학이다. 하지만 더 중요한 사실은 전 지구적 기반 시설을 구축하면서 물질을 조작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이다. 우리는 숲을 농지로 바꾸고 암석을 시멘트로 바꾸며 화석화된 탄소를 가스로 바꾼다. 그리고 이 모든 행동은 온실가스를 방출한다. 여기 기후 민감도라는 잠금 장치가 있다. 고에너지 문명을 건설하면서 기후재앙을 일으키지 않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해 보인다. 결국 이것은 경주다. 되먹임 고리가 시작되기 전에 청정에너지를 발명할 수 있는가? 다시 열극대기를 보라. 당시 온난화는 5도에서 8도 수준이었다. 그것은 현재 기후 모델이 예측하는 수치와 정확히 일치한다. 탄소 배출이 계속될 경우 말이다. 그것은 우연한 숫자가 아니다. 그것은 행성 온도 조절 장치가 무너지는 지점이다. 만약 이전 종족이 산업화를 시도했다면 그들도 같은 한계에 부딪혔을 것이다. 그들이 발전을 위해 연료를 태우는 순간 메탄 하이드레이트, 즉 메탄총을 해방시켰을 것이다. 급지방은 녹아내리고 바다는 산성화되었을 것이다. 그리고 여기 진짜 공포가 있다. 행성의 반응은 언제나 과도하다. 우리가 온도를 1도 올리면 행성은 5도를 더 밀어올리는 방식으로 반응한다. 양의 되먹임 고리, 즉 반사율 감소, 영구동토 해빙, 산불이 통제를 장악한다. 문명은 제어력을 잃는다. 곡창지대는 사막으로 변하고 해안 도시는 침수된다. 경제는 재난 대응 비용에 짓눌려 붕괴한다. 사람들은 우주선을 만드는 대신 방조제를 세우는데 모든 에너지를 사용한다. 이것이 부드러운 필터다. 그것은 모두를 죽이지 않는다. 단지 문명의 허리를 부러뜨린다. 산업시대에서 폐허를 뒤지는 시대까지 추락시키는 것이다. 그들은 살아남는다. 하지만
완전히 망가진 채 살아간다. 자신들이 천천히 끓여버린 세계의 폐허 속에서 살아가며 기계를 만드는 법조차 잊어버린다. 그러다 결국 자신들의 가장 위대한 업적 위로 자라난 정글을 떠도는 또 하나의 동물이 되어버린다. 지구의 기후 기록은 이런 열병 급등 현상으로 가득하다. 우리는 그것을 초고온 현상이라 부른다. 하지만 어쩌면 실패한 시도라고 불러야 할지도 모른다. 각각의 급등은 별을 향해 손을 뻗었다가 기후 경보를 울리고 결국 열에 짓눌려 추락한 종족을 의미한다. 이제 대지에서 피로 시선을 옮겨보자. 문명이 남길 수 있는 또 다른 흔적이 있다. 그것은 돌보다 오래 살아남고 탄소보다 훨씬 정밀하다. 만약 어떤 종족이 생물학을 완전히 지배했다면 결국 그것을 무기로 만들었을 것이다. 전쟁은 언제나 존재한다. 그리고 가장 효율적인 무기는 자원을 파괴하는 핵폭탄이 아니다. 적만 제거하고 도시는 그대로 남기는 바이러스다. 우리는 지금 유전자 가위와 합성 생물학의 시대가 시작되는 모습을 보고 있다. 머지않아 우리는 완전히 처음부터 바이러스를 설계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제 실루리아 이전 시대의 냉전을 상상해보라. 고대 종족의 두 경쟁 세력이다. 한쪽이 설계된 병원체, 즉 종말의 바이러스를 풀어놓는다. 그것은 특정 유전 표식을 겨냥한다. 단 1년 만에 인구의 99%를 지워버린다. 문명은 순식간에 붕괴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전쟁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을까? 놀랍게도 가능하다. 하지만 우리 자신의 DNA 안을 들여다봐야 한다. 인간 게놈은 아무 기능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쓰레기 DNA 서열로 가득하다. 그런데 이 쓰레기의 상당 부분은 사실 메인성 레트로바이러스다. 이것은 수백만 년 전 조상들을 감염시킨 고대 바이러스의 화석화된 잔해다. 그리고 그것들은 우리의 유전자 코드 안에 박혀버렸다. 우리는 몸의 모든 세포 속에 고대 전염병의 유령을 품고 살아간다. 보통 우리는 이것을 자연 전염병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인공 바이러스는 지나치게 질서 정연하고 지나치게 효율적인 비자연적 서열이라는 흔적을 남길 수 있다. 유전학자들은 이제 막 게놈 속 암흑물질을 해독하기 시작했다. 만약 과거의 대멸종 사건들이 소행성이 아니라 통제불능이 된 생물무기 때문이었다면 어떨까? 우리가 화석 기록에서 보는 갑작스러운 진화 도약들, 캄브리아기 폭발이나 포유류의 부상 같은 현상들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고대 유전자 조작의 결과였다면 어떨까? 우리는 생물무기 실험에서 탈출한 야생 후손일 수도 있다. 아니면 신의 역할을 하려다 자기 세계를 멸균시켜버린 종족의 생존자일 수도 있다. 과거의 침묵은 격리구역의 침묵일지도 모른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증거는 암석 속에 묻혀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지금 걸어다니고 있다. 바로 우리 자신이다. 우리의 생물학은 우리가 기억조차 못하는 전쟁의 흉터 조직일 수 있다. 우리는 탄소와 생물학에 대해 이야기해왔다. 하지만 궁극의 흔적은 무엇일까? 바로 원자 분열이다. 만약 산업 문명이 충분히 발전한다면 결국 강한 핵력을 해방하게 된다. 원자로를 만들고 폭탄도 만든다. 핵 동위원소는 심층 시간 탐지의 황금 기준이다. 왜냐하면 자연은 특정 동위원소를 대량 생산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플루토늄 244, 큐륨 247, 아이오딘 129 같은 것들이다. 이들은 수백만 년 단위의 반감기를 가진다. 만약 5천만 년 전에 핵전쟁이 벌어졌다면 우리는 알 수 있었을까? 충돌 분화구는 침식으로 사라졌을 것이다. 도시도 섭입으로 사라졌을 것이다. 하지만 얇은 방사성 먼지층은 전 지구적으로
가라앉았을 것이다. 문제는 5천만 년이 지나면 프루토늄 244조차 거의 완전히 붕괴된다는 점이다. 그것은 배경 방사선 속 희미한 속삭임이 되어버린다. 그것을 탐지하려면 정확히 어디를 봐야 하는지 알아야 하고 자연 우라늄 붕괴와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민감한 장비가 필요하다. 하지만 우리는 과거에서 이상한 핵 현상을 발견한 적이 있다. 1972년 프랑스 물리학자들은 오클로코본의 우라늄 광산에서 불가능한 것을 발견했다. 그들은 이미 연소된 우라늄 광석을 발견했다. 우라늄 235 비율이 지나치게 낮았다. 그것은 현대 원자로에서 나온 사용 후 핵연료와 정확히 같아 보였다. 과학계의 합의는 이것이 자연 핵반응로였다는 것이다. 지하수가 고농축 우라늄 광맥으로 스며들어 감속제 역할을 했고 핵분열 연쇄 반응을 시작시켰다는 설명이다. 그 반응은 수십만 년 동안 지속되었다. 자연이 우연히 원자력 발전소를 만들어냈다는 이야기다. 그럴듯한 이론이다. 하지만 동시에 매우 편리한 설명이기도 하다. 그것은 명백한 핵 흔적을 기괴한 지질학적 우연으로 치부하게 만든다. 실루리아 가설은 우리에게 편집증적으로 생각하라고 요구한다. 오클로코본은 정말 자연 현상이었을까? 아니면 폐기물이었을까? 독성 물질을 숨겨야 했던 문명이 묻어둔 사용 후 핵연료 저장 시설이었을까? 그리고 화성은 어떨까? 화성 배기에는 제논 129가 과도하게 존재한다. 지구에서 제논 129는 핵무기 실험으로 생성된다. 일부 물리학자들, 특히 존 브랜든버그 박사는 이것이 먼 과거 화성에서 벌어진 거대한 열핵 폭발의 증거라고 주장한다. 대부분 과학자들은 이것을 아직 이해하지 못한 자연 과정이라고 본다. 하지만 패턴은 반복된다. 우리가 흔적을 발견할 때마다 우리는 그것을 그림자라고 부른다. 우리는 불가능한 것을 끊임없이 설명으로 지워버린다. 왜냐하면 우리 이전에 누군가 원자를 쪼갰다는 가능성은 받아들이기 너무 두렵기 때문이다. 만약 그들이 원자를 분열시켰고 지금 사라졌다면 그것은 결국 원자가 그들 자신을 분열시켰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이제 한 걸음 물러서서 이 모든 것의 생물학적 대가를 보자. 우리는 지능이 진화의 목표라고 믿는다. 우리는 큰 뇌가 승리 전략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화석 기록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들려준다. 상어는 4억 년 동안 살아남았다. 악어는 2억 년 동안 살아남았다. 그들은 작은 뇌와 낮은 에너지 소비, 그리고 단순한 생활 방식을 가진다. 그리고 바로 그들이 승자다. 반대로 높은 지능은 치명적인 돌연변이처럼 보인다. 인간의 뇌는 몸 전체 에너지의 20%를 소비하지만 차지하는 비율은 겨우 몸무게의 2%에 불과하다. 그것은 엄청난 대사 비용을 요구한다. 이 뇌를 먹여 살리려면 고열량 음식이 필요하다. 고열량 음식을 얻으려면 도구와 불과 농업이 필요하다. 그리고 농업을 유지하려면 안정된 기후가 필요하다. 이것은 매우 위태로운 카드탑이다. 실루리아 가설은 높은 지명이 스스로를 제한하는 특성일 수 있다고 말한다. 그것은 자연이 가끔 시도했다가 실수였음을 깨닫고 결국 삭제해버리는 진화 실험이라는 것이다. 어쩌면 트로오돈도 똑똑해졌을지 모른다. 그들은 사회를 만들고 인구를 늘리고 환경을 고갈시켰다. 그리고 굶주렸다. 그러자 진화는 말했다. 그래, 이건 실패였군. 다시 큰 이빨과 작은 뇌로 돌아가자. 어쩌면 우리가 보고 있는 순환은 단순히 문명의 흥망성쇠가 아닐지도 모른다. 그것은 생물권이 행성 규모 정신을 유지하려다 매번 실패하는 과정일 수도 있다. 왜냐하면 그 정신이 결국 몸을 소비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별을 보며 모두 어디에 있느냐고 묻는다. 이것이 바로 페르미 역설이다. 정답은 아마 모두 죽었다는 것일지도 모른다.
우주가 위험해서가 아니다. 사고하는 것 자체가 위험하기 때문이다. 지능은 섬광화재다. 그것은 눈부시게 타오르고 방 안의 산소를 모두 소비한 뒤 결국 자기 자신을 질식시킨다. 우리는 지금 그 섬광 단계에 있다. 우리는 강력하다고 느낀다. 하지만 우리는 불을 유지하기 위해 집안 가구를 태우고 있다. 그리고 지구의 역사는 집은 대개 살아남지만 불은 항상 꺼진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우리는 진화의 정점이 아니다. 우리는 진화가 던진 가장 위험한 도박이다. 그리고 승산은 우리 편이 아니다. 만약 이전 문명 하나의 가능성을 받아들인다면 여러 문명의 가능성도 받아들여야 한다. 이것이 바로 홍수문 논리다. 지질 기록이 산업혁명을 숨길 만큼 빈틈투성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그 빈틈은 여러 산업혁명 연쇄도 숨길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지구 역사를 하나의 직선이 아니라 심장 박동이라고 상상해보라. 지능의 맥박, 산업의 열병 붕괴, 그리고 긴 회복이다. 그리고 다시 반복된다. 이런 순환적 시각은 우리의 정체성을 바꾼다. 우리는 더 이상 문명 그 자체가 아니다. 우리는 문명 순환 5번째, 혹은 10번째, 혹은 50번째 단계가 된다. 우리는 계절적 존재다. 마치 지구가 빙하기와 연빙기와 열기의 계절을 갖듯 어쩌면 정신의 계절도 있을지 모른다. 순환의 봄 동안 행성은 풍요롭다. 석유는 재생되고 금속은 광맥 속에 다시 농축된다. 생물 다양성도 높다. 그리고 지능은 이 풍요를 이용하기 위해 진화한다. 여름이 오면 문명은 폭발적으로 성장한다. 도시를 건설하고 탄소를 태우며 별을 향해 손을 뻗는다. 가을이 오면 자원은 바닥난다. 기후는 불안정해지고 손쉬운 에너지는 사라진다. 문명은 남은 찌꺼기를 두고 서로 싸우다, 붕괴한다. 겨울이 오면 행성은 회복된다. 폐허는 침식되고 탄소는 암석과 바다에 의해 천천히 대기에서 제거된다. 생물권은 초기화된다. 그리고 1000만 년 혹은 2000만 년 뒤 봄은 다시 돌아온다. 우리는 지금 늦여름에 있다. 우리는 이미 가을바람을 느끼고 있다. 자원 부족, 기후 불안정, 이 이론의 진짜 공포는 우리가 죽는다는 사실만이 아니다. 우리가 반복 고리 안에 갇혀 있다는 사실이다. 우리는 도마뱀과 벌레와 두 종류와 이름조차 모르는 존재들이 이미 수행했던 대본을 그대로 연기하고 있다. 그들은 모두 불을 발견했다. 모두 바퀴를 발견했다. 그리고 모두 자신들이 최초라고 믿었다. 하지만 모두 벽에 부딪혔다. 우리는 특별하지 않다. 우리는 단지 5억 년 동안 이어져 온 비극의 최신 배우들일 뿐이다. 그리고 무대는 이전 배우들의 먼지로 뒤덮여 있다. 이제 이 순환의 무게를 진짜로 느끼기 위해 미래로 가보자. 5천만 년 뒤로 뛰어가 보자. 인간은 사라졌다. 겨울은 지나갔고 새로운 봄이 도착했다. 새로운 종족이 고도의 지능으로 진화했다. 가령 설치류에서 진화했다고 해보자. 사회성이 높고 손재주가 뛰어나며 호기심 많은 주위 인간들이다. 그들은 대학을 세우고 지질학을 발명한다. 그리고 땅을 파기 시작한다. 그들은 우리 흔적에서 무엇을 발견할까? 그들은 뉴욕을 발견하지 못한다. 뉴욕은 새로운 대륙 절벽 속에 남은 이상한 붉은 사암 녹층일 뿐이다. 그들은 인터넷도 발견하지 못한다. 서버는 먼지가 되어 사라졌다. 대신 그들은 층을 발견한다. 행성 전체를 감싸는 종이처럼 얇은 패저감띠를 발견한다. 그 층 안에서 그들은 방사성 플루토늄이 갑자기 급증하는 적을 발견한다. 그들은 탄소 12 동위원소의 기괴한 급증을 발견한다. 그리고
플라스틱이 암석과 융합된 플라스틱 집합암 같은 기술 화석 흔적과 지질학적으로 설명되지 않는 희토류 금속 농축 현상도 발견한다. 그렇다면 그들의 이론은 무엇일까? 그들은 논쟁할 것이다. 한 주의 지질학자는 말할 것이다. 이 층은 판소와 희귀 금속을 뿜어낸 거대한 화산 사건의 결과라고, 또 다른 쥐학자는 아니라고 말할 것이다. 숲을 불태운 운석 충돌이었다고, 그리고 한 변두리 이론가는 손을 들고 이렇게 말할 것이다. 만약 이것이 고대 문명이었다면 어떨까? 만약 어떤 종족이 여기 살았고 5천만 년 전에 존재하며 이런 일을 벌였다면 어떨까? 그러자 학계는 그를 비웃을 것이다. 불가능하다고 말할 것이다. 만약 그들이 문명인이었다면 도시가 어디 있느냐고, 뼈는 어디 있느냐고 말이다. 우리는 1억 년 전 공룡 화석도 발견했다. 분명 거대한 유인원 화석도 발견했어야 한다고 그들은 말할 것이다. 그들은 오늘날 우리가 실루리아 가설을 무시할 때 사용하는 것과 완전히 똑같은 논리를 사용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 무덤을 자연재해라고 부를 것이다. 그들은 우리 시대를 인류세 사건이라고 이름 붙이며 우리를 신이 아니라 짧게 지나간 기후 이상 현상으로 분류할 것이다. 지구 역사 속 끔찍했던 짧은 주말 정도로 말이다. 그리고 우리 존재를 부정한 뒤 그들은 새롭게 재생된 석유를 태우기 시작할 것이다. 결국 자신들 역시 붕괴를 향해 걸어가면서도 우리가 남긴 경고 표지판 위를 걷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른 채 말이다. 이 시나리오는 순환의 궁극적 비극을 드러낸다. 그것은 소통의 부재다. 우리는 선조들의 유령과 같은 방에 갇혀 있지만 그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없고 후손들 역시 우리의 목소리를 듣지 못할 것이다. 이 침묵은 의도가 없어서 생긴 것이 아니다. 그것은 매체의 물리법칙 때문이다. 우리는 정보가 영원하다고 믿는다. 우리는 책을 쓰고 돌에 새기며 광학 디스크에 데이터를 기록한다. 그리고 메시지를 충분히 선명하게 만들면 영원히 살아남을 것이라고 믿는다. 하지만 엔트로피는 절대 잠들지 않는 잡음 발생기다. 종이는 수백 년을 버틴다. 마이크로필름은 1000년을 버틴다. 돌은 10,000년을 버틴다. 하지만 우리가 건너야 하는 간격은 수백만 년이다. 인간공학이 아는 어떤 재료도 활동 중인 행성 표면에서 5천만 년 동안 형태를 유지할 수 없다. 심지어 우리가 미래 세대에게 방사능을 경고하기 위해 세우려는 거대한 석조 핵폐기물 표식조차 다음 빙하기가 오면 먼지로 갈려버릴 것이다. 우리는 결국 침묵할 수밖에 없다. 만약 우리 이전 문명이 우리에게 경고하려 했다면 어떻게 했을까? 그들은 거석을 세웠을까? 그것은 묻혔다. 산을 깎아 새겼을까? 그것은 침식되었다. 위성을 남겼을까? 그것은 불타 사라졌다. 어쩌면 열 극대 뒤의 탄소 급증은 사고가 아니었을지도 모른다. 어쩌면 전쟁도 아니었을지도 모른다. 어쩌면 그것은 신호였다. 전 지구를 순식간에 바꾸고 1억 년 동안 흔적을 남기는 유일한 것은 무엇일까? 바로 기후변화다. 어쩌면 그들은 돌은 실패하고 금속은 녹슨다는 사실을 깨달았을지도 모른다. 어쩌면 영원한 흔적을 남기는 유일한 방법은 생물권 자체에 상처를 새기는 것뿐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을지도 모른다. 어쩌면 그들은 탐욕 때문이 아니라 미래에게 우리가 여기 있었다고 외칠 만큼 거대한 신호를 남기기 위해 절망 속에서 의도적으로 세계를 불태웠을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들의 절박한 비명을 자연적인 기후 패턴으로 오해하고 있는 셈이다. 우리는 구조 신호탄을 바라보며 일출이라고 부르고 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역시 같은 딜레마와 마주한다. 우리가 결국 지워질 것을 안다면 메시지를 남기려 해야 할까? 미래의 주인간들에게 석유 함정과 위대한 필터를 경고하려 해야 할까? 그리고 정말 그렇게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아직 존재하지도 않는 종족에게 아직 발명되지도 않은 언어로 곧 마그마가 되어버릴 종이에 편지를 쓰는 방법이 있을까? 답은 아마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이 순환은 참가자들의 망각에 의존한다. 새로운 희생자가 이전 희생자의 시체를 절대 보지 못하기 때문에 함정은 작동한다. 하지만 어쩌면 우리는 지나치게 물질주의적으로 생각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우리는 계속 외부 저장 장치인 암석과 디스크만 찾고 있다. 하지만 지구에서 가장 오래 지속되는 정보 저장 시스템은 외부가 아니라 내부에 있다. 바로 DNA다. DNA는 40억 년 동안 성공적으로 자기 자신을 복제해왔다. 그것은 오류 수정 기능을 가진 디지털 코드이며 자기 복제 시스템이고 재앙을 견디도록 설계되어 있다. 만약 도서관이 땅속에 묻혀있는 것이 아니라면 어떨까? 만약 그것이 지금 걸어다니고 있다면 어떨까? 2012년 하버드 과학자들은 5만 3천 단어짜리 책 한 권을 DNA 가닥 하나에 저장했다. 그것은 모래알보다 작은 공간만 차지했다. 그리고 그 DNA가 살아있는, 번식 가능한 숙주 안에 존재하는 한 데이터는 무료로 보존되고 복제된다. 이것은 충격적인 가능성을 만든다. 흔히 쓰레기 DNA라고 불리는 비암호화 DNA는 우리 게놈의 98%를 차지한다. 우리는 대부분이 무슨 기능을 하는지 모른다. 우리는 그것이 진화 잔해이자 망가진 바이러스 조각이며 의미 없는 반복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만약 그것이 기록 보관소라면 어떨까? 6천만 년 전 멸망 직전 문명을 상상해보라. 그들은 끝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도시도 무너지고 기념물도 붕괴될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노아의 방주 계획을 시작한다. 몸을 구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지식을 구하기 위한 계획이다. 그들은 자신들의 역사와 수학과 경구를 끈질기고 번식력이 강한 포유류의 게놈 쓰레기 영역 안에 인공적으로 암호화한다. 붕괴 이후에도 살아남을 작은 쥐 같은 생물 말이다. 그 포유류는 진화한다. 그리고 갈라져 나간다. 여우원숭이가 되고 원숭이가 되고 유인원이 된다. 그리고 결국 우리 인간이 된다. 우리는 어쩌면 우리 피 속에 은하 대백과 사전을 품고 있는지도 모른다. 위대한 필터에 대한 경고가 우리의 19번 염색체 반복 서열 속에 적혀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여기 우주적 아이러니가 있다. 우리는 저장 장치지만 암호를 모른다. 우리는 게놈을 해독할 수는 있지만 맥락은 읽지 못한다. 우리는 ACTG라는 글자는 보지만 언어는 이해하지 못한다. 우리는 자신이 품고 있는 지혜를 모른 채 걸어다니는 도서관이다. 그리고 DNA의 설계자들이 구하려 했던 바로 그 세계를 다시 태우고 있다. 이 생각은 당신을 두렵게 해야 한다. 하지만 관점을 바꿔보자. 실루리아 가설이 무서운 이유는 우리의 자존심을 파괴하기 때문이다. 그것은 우리가 이야기의 주인공이 아니라고 말한다. 하지만 동시에 희망적인 사실도 알려준다. 생명은 끈질기다. 만약 우리가 최초가 아니라면 그것은 지구가 우연히 단 한 번 일어난 연약한 기적이 아니라는 뜻이다. 그것은 지구가 끊임없이 지맹을 만들어내는 발전기라는 뜻이다. 공룡들을 생각해보라. 소행성이 그들을 강타했을 때 그 힘은 수십억 개 핵폭탄과 맞먹었다. 그것은 대기를 불태웠고 광합성을 수년 동안 멈추게 했다. 말 그대로 종말이었다. 그런데도 지금 우리는 여기 존재한다. 생물권은 단순히 살아남은 것이 아니다. 다시 튀어올랐다. 그리고 새로운 형태로 진화했다. 포유류를 만들어냈고 읽을 수 있는 눈과 만들 수 있는 손을 만들어냈다. 만약 우리 이전에 문명이 존재했고 스스로를 파괴했다면 우리가 지금 여기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가 행성이 회복되었다는 증거다. 그 피해가
영구적이지 않다는 뜻이다. 연령은 끝나고 얼음은 녹고 녹색은 다시 돌아온다. 우리는 무덤 속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다시 심어지는 정원 속에 살고 있다. 이 깨달음은 부담을 덜어준다. 우리면 영원해야만 가치 있는 존재가 아니다. 꽃은 겨울에 죽는다고 실패한 것이 아니다. 여름에 피어났기 때문에 성공한 것이다. 우리는 신생대의 여름꽃이다. 우리의 역할은 절대 변하지 않는 돌조각상이 되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역할은 바로 지금 살아있는 것이다.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고 창문이 열려있는 동안 우주를 경험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 순환을 받아들인다고 해서 포기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만약 실루리아 가설을 받아들인다면 우리의 윤리적 책임은 완전히 달라진다. 우리는 지금까지 지구를 우리 아이들을 위해 보존한다고 생각해왔다. 하지만 그것은 너무 짧은 시간 범위다. 이제 우리는 지구를 다음 존재들을 위해 보존해야 한다. 만약 우리가 이 지질 시대의 세입자라면 쫓겨난 뒤 들어올 다음 세입자들에게 책임이 있다. 우리가 손쉬운 석유를 전부 태워버린다면 우리는 다음 문명의 시작 장비를 훔치는 것이다. 우리는 뒤따라올 존재들을 위해 사다리를 걷어차고 있다. 만약 우리가 모든 희토류, 금속을 고갈시키고 그것들을 바다에 흩뿌린다면 미래의 지능을 가진 쥐나 오징어가 컴퓨터를 만드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셈이다. 우리는 그들을 영원한 석기 시대로 선고하고 있다. 어쩌면 우리의 목적은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닐지도 모른다. 어쩌면 우리의 목적은 역사상 최초로 파괴의 순환을 끊는 문명이 되는 것일지도 모른다. 식료 창고의 음식을 전부 먹어치우지 않는 최초의 존재가 되는 것이다. 우리는 지금 문명의 어색한 사춘기 단계에 있다. 우리는 파괴할 만큼 강력하지만 관리할 만큼 현명하지는 않다. 우리는 도서관 안에서 성냥을 가지고 노는 중이다. 하지만 사춘기면 끝난다. 우리는 성장하거나 아니면 젊은 채 죽는다. 우리가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우리가 열극대기를 볼 수 있고 기후를 모델링할 수 있으며 심층 시간을 상상할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우리에게 기회가 있다는 뜻이다. 이전 세입자들은 자신들에게 무슨 일이 닥쳤는지 몰랐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우리는 안다. 우리는 지구 역사상 처음으로 죽지 않기를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를 가진 종이다. 순환은 분명 바피다. 하지만 우리는 그 테두리를 붙잡고 있다. 우리는 그것을 멈출 수도 있고 적어도 방향을 바꿀 수도 있다. 이제 처음으로 돌아가 보자. 당신이 앉아있는 방과 화면, 그리고 지금이라는 감각 말이다. 영원한 반복의 우주 속에서 이 순간은 이전에도 존재했다. 먼 과거 어딘가에서 어떤 존재가 방 안에 앉아 화면이나 두루마리나 수정 같은 것을 바라보며 과거를 궁금해했다. 그리고 먼 미래 어딘가에서도 어떤 존재가 방 안에 앉아 당신에 대해 궁금해할 것이다. 순환은 닫혔다. 연결고리는 끊어지지 않았다. 당신은 시간 속에 고립된 존재가 아니다. 당신은 메아리들에 둘러싸여 있다. 당신이 미래에 대해 느끼는 불안도 그들이 느꼈다. 당신이 별을 보며 느끼는 경외심도 그들이 느꼈다. 당신이 삶을 사랑하며 느끼는 감정도 그들이 느꼈다. 아무것도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패턴은 반복되기 때문이다. 세부 사항은 달라진다. 피부 대신 비늘, 산소 대신 메탄, 돌 대신 강철. 하지만 살아있다는 경험 의식을 가진 존재라는 경험은, 세계를 이해하는 존재라는 경험은 영원하다. 당신은 잠시 인간 형태를 통해 자기 자신을 경험하는 우주다. 그리고 인간이라는 형태가 닳아 사라지면 우주는 다시 시도할 것이다. 새로운 형태를 시도할 것이다. 더 나은 형태를 말이다. 이야기는 책을 덮는다고 끝나지 않는다. 이야기는
종이 그 자체다. 이야기는 잉크다. 이야기는 독자다. 그리고 독자는 결코 죽지 않는다. 독자는 단지 페이지를 넘길 뿐이다. 깊은 시간을 두려워하지 마라. 당신은 그 시간으로 만들어졌다. 당신은 지금까지 존재했던 가장 거대한 미스터리 이야기의 현재장이다. 편안히 잠들어라.